여러분, 굿모닝 이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이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회직 8급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16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이트와 리피트의 리더십 유형, 굉장히 어색하시죠? 이게 우리가 행태론적 연구에 아이오와 대학, 미시간 대학, 오하이오 대학, 제가 아이오와 대학 먼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요 아이오와 대학 연구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와 리피트의 리더십 유형이라고 딱 나오면 아 이게 아이오와 대학이구나. 사실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리더십 외우는 거 되게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건드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태론과 상황론 계속 문제를 통해서 건드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봐주세요. 자, 화이트와 리피트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들은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세 개로 나누죠.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행태론적 접근법에 기반해서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하고요.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고 직무 수행, 과업 자체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죠. 자유방임형은 그에 비해서 구성원들에게 최대한도로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민주형에 대한 설명까지 볼게요.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 정책 문제와 절타는 집단의 참여와 토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화이트와 리피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시험자들이,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민주형. 이게 가장 선호했던 유형이고요. 오히려 자유방임을 선호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유방임보다는 오히려 권위형. 그리고 그 다음이 자유방임형. 사실 일반 행정직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로 일단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은 요 결론 많이 외우죠. 민주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요 결론을 외우는데 요거까지는 보세요. 요게 가장 고성과입니다. 그리고 자유방임과 권위형 중에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권위형이 먼저.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사실 이거는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 외우는 건 어렵고요. 왜냐면 지방자치법 규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별표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 근데 국가의 사무는 외우셔야 돼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 중에, 그러니까 사무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사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앙행정기구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 국가사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서 제가 그걸 해설지에다 실어놨거든요. 요거 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국제교류와 협력,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 지역개발이나 자연환경 보정,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역 민방위, 지방 소방사무 이거는 모두 다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곳 전국 단위의 양곡의 수급 조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있는 이런 것들 전체의 국가 단위의 수급 조절에 대한 사무, 이거는 국가사무, 중앙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해설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나 국방이나 사법 또는 물가나 금융이나 수출입 정책, 그다음 지금처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양곡의 수급 조절 이렇게 국가 단위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되는 건 5번입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정책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규제 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관계 당사자의 수능을 확보하죠. 당연히 강제력이 크고요. 그러면 그게 정부의 역할을 크게 만들어 줄 테니까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죠. 특정한 기득권을 파괴하고자 시도하는 누군가들에 대한 편견을 동원하는 것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가 돼요. 3번.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제 정책과 분배 정책 중에 포크배럴, 로그롤링, 요거 발생할 수 있는 건 분배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3번은 X가 되고요. 자, 합리 모형은
경제적 분석을 주로 하죠. 분석적 접근에 가깝고요. 점증 모형은 과거에 이미 해봤었던 정책 결정의 방식을 다시 답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해봤던 것들을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방식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무의사결정론은 본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 정부 규제는 수행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분명히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정부 개입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2번, 외부성이 존재합니다.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외부 효과를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외부 효과는 사실 내가 좋은 걸 했을 때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나쁜 걸 했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때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려면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이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유발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면 되고요. 내가 남에게 이득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의 내부화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3번, 자유시장이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제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정당할 수 있다. 사실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충분히 효율적이죠. 근데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치제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치제도 있어요. 가치제는 교육, 의료, 시장에 있어도 시장에서 거래가 돼도 알아서 잘 거래가 되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분명히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그러면 비가치제는 무엇이냐? 완전 딱 반대예요. 시장에서 알아서 거래가 되는데 너무 나쁜 거예요. 뭐가 있을까? 마약, 담배, 술. 이런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거래가 되는 거지만 너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정부 규제의 정당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은 그래서 맞는 선지. 4번 코지의 정리는 외부 효과의 내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내에서 대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발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시장 당사자들끼리 외부 효과에 대한 정당한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코즈가 이야기한 이러한 전제 조건,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외부 효과를 알아서 스스로 거래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코즈의 정리가 내세웠던 전제 조건과 달리 시대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도 존재하기 어렵고 이런 거래 역시 거래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4번은 조금 어려운데 이 국회직이 경제학적 관점의 외부 효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맞습니다. 5번,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줍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규제죠. 경제적 규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대충 유행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줄여야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장도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 지대추구행위가 발생을 할 테니까 막을 수 있다. 완전 틀린 선지인데다가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총체적 예산 결정 시, 총체주의죠? 총체주의니까 합리주의 예산 기법,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두고 예산 결정하기 위한 제도니까 총체적 예산 결정 시 대한 탐색 과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은 1, 그 다음 수년제 가치라고 얘기하죠.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그 크기는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실제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 편익 분석 자체에요. 분배에 대한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따지거나 편익을 따질 때 소득 계층별로
분배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면 계층에 따른 순편익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가주세요. 일반적인 비용 편익 분석은 소득 계층별로 편익이나 비용을 별도로 따지지 않지만 사실 비용과 편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팥값이 되게 비싸다고 해도 팥값이 만약에 한 달에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느끼는 정도와 고소득층이 느끼는 정도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중치를 소득 계층별로 반영해 주게 됐을 때 계층별 순편익의 크기를 보다 분배적 타당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고요. 사업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수익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할인율이 클수록 그리고 시장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현실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평가를 하려고 하죠. 비용도 편익도 결국 각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그 크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현재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37일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이 국회직 8급도 마무리가 돼요. 2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도 법령 열심히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